예, 가로주택 주민 설명회, 가로주택 주민 설명회. 오늘 세 번째 이제 설명회 하는 거 가서 듣고 와서 자료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 장소가 하나하나 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로주택 사업 단지가 다른 경우죠. 이 경우는 사실 원래 초창기에 한번 누군가 했던 건데 그 내용하고 요번에 새로 한 거하고 비례율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사업 그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상가 부분, 즉 근생 분양 부분,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거기다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가 좋은 그런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로주택 주민 설명회 3탄 이렇게 치고서 검색창에 검색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검색을 눌러보시면은 나오죠. 어제 올렸다고 나오네요. 보니까 여기 이제 이거 제 블로그인데요.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정동 부동산 중앙공인 해가지고 제 얼굴 잘 나오네요. 그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 3탄 이렇게 놨거든요. 요거는 2019년 7월 12일 날 올린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번 내용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빈집 재건축 사업의 주민 설명회 내용인데 2개월 전쯤 타 업체가 주최한 것을 올렸었고, 이번 내용은 또 다른 새로운 정비사업체가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한 것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해가지고 이 뭐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정이 똑같죠. 그래서 가로구역 내에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모는 게 아니고 도로 조건이 일정한 면적에서 갖춰졌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그 소규모 재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조건이 여기 간략하게 나왔네요. 보니까 단독주택은 10개 또는 공동주택은 20개 이상,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 자료 가져와서 오늘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에요. 여기 보통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들어된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 건축물 3분의 2 이상 여기는 반드시 해당되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데 여기도 뭐 80세대가 되니까 충분히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일정 규모의 면적이라 그랬는데, 먼저도 제가 일부 설명했지만 도로가 6m 이상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러니까 한쪽 면 해서 네 면이 도로가 6m 이상 도로가 지나가고 그 안에 있는 면적 규모가 약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요번에 좀 상향해서 뭐 한 3,000, 뭐 한 300평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그 도시 시민, 그러니까 지방자치 도시시민위원회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약 6,000평까지도 아마 가능한 거로 아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도로 조건이 좋은 데에서 다 3,000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사업 시행자에 가지고 나왔는데,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행하고 공공시행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거는 조합에서 이 시행도 할 줄 알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있는데, 이 조합에서 직접 시행한 거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건 없고, 대개 보면 공공시행을 해가지고 이 토지주택공사가 이제 시행자로 이제 지정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그 외에 여기 뭐 건설업자, 신탁회사 플러스 조합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개 보면은 건설업자, 신탁회사, 조합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보통 보면.
그래서 신탁압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 특성들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공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직접 굉장히 관심 많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도 좀 알고 이런 분들한테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이고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동의율 해가지고 조합 토지 소유자 등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즉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80%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단지 동별 50% 초과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빌라가 4개 동이 있다고 치자고요. 4개 동이 있는데 거기를 같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80% 동의를 받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동이 50%를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한 동 때문에 전체가 갈 수는 없습니다. 가게 되면은 나머지 3동만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80% 이상 동의는 맞는데 80% 이상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각 단지별로다가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규제 완화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대지 조경 기준, 뭐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7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해가지고 높이 제한도 7층 이하가 되는데 요거는 올 2019년 10월 이후에 요것도 더 완화돼가지고 아마 12층, 뭐 10층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이 대지안의 공지 이런 것들도 띄는 게 먼저 띄는 것보다 한 반 정도는 더 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m 뛰던 거 50cm만 뛰면 되고 뭐 위로 그 위쪽권 잘리는 것도 훨씬 먼저보다 완화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도 제가 건축 설계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이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고 이 건폐율이나 또는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 완화 여기 보면 뭐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이제 조규모 재건축 가로정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다 그 용적률에 포함돼서 결국은 사업성을 떨어뜨렸었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완화시켜줘서 용적률에서 제외해 주니까 그만큼 용적률이 늘어나서 사업의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해가지고 100분의 이게 120이라고 되어 있네요. 범위 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보면은 이게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새 지진 많이 일어나죠. 보면은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지진 일어나는 거를 대비해서 철골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은 내부 그 구조를 리모델링을 쉽게 예를 들어서 뜯어서 뭐 방을 2개 만들었다, 1개 만들었다 이런 구조로 아마 짓게 되나 봐요. 이거 제가 잘 확실히 모르고 들은 얘기만 지금 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딱 고정식으로 짓게 되면 그거 만약에 거기 앞에 있는 그 발코니 이제 늘린다 그래가지고 철거하다가 잘못 내력벽을 기둥을 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위험을 두고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아예 없애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뭐 방 2개짜리를 3개를 만든다든가 뭐 화장실을 옮긴다든가 하여튼 화장실 좀 그렇고 그런 식으로 그 내부 구조를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20%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건축하는 그 시행사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이라 그러더라고요. 20%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도 아니면 그 관련 그 부서나 이런 데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그 시공하는 그 업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된다고 한 거 보니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은 용적률을 그 완화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은,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뭐 100세대의 그 아파트를 이게 세대를 준공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인데, 거기다가 20세대의 임대주택을 짓 경우에 20세대를 더 줘요, 용적률을. 그런 규정이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게. 그래서 새로 생긴 건 아니고, 그전에는 면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100평 끝이었는데,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은 면적으로 그 100평에서 20평을 더 주어서 20세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100평에서 120평을 주고 거기다가 20세대를 지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 1세대를 줘가지고 10평은 일반 세대로 만들고, 또 만약에 뭐 5평은 임대주택 원룸으로 돼서 조그맣게 만들어도 20세대만 채우게 되면은 그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게 바뀐 거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보도자료에 제가 올린 적이 있었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좀 딴쪽으로 가서 길어졌는데,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주택단지 구역으로서 그런 대지의 합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약 3,000평 정도의 대주 규모가 4면 6m 이상의 계획도리로 둘러싸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뭐 조합 임원, 그다음에 이제 뭐 조합장, 뭐 대의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들인데, 여기 보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조합장은 한 명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 구역에서 거주를 해야 함.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집 사가지고 들어와서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은 여기 조합장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거주할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올 10월에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것들은 아마 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사 3명 이상, 토지 등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5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감사 1명, 뭐 이상 3명 이하로 했고, 임기는 3년 이하로 해가지고 연임이 가능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조합원 요건에서 보면은 올 10월부터인데 조합 임원 요건이거든요. 조합원은 뭐 거기 소유권만 되면은 금방 조합이 되는 거고, 조합 임원 요건에서 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설립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전에 이거를 취득해야 하고, 그 중에서 1년 이상은 거기 살아서야 해야지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총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내 건물 및 토지를 5년 이상 소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거주하지 않았어도 5년 이상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대의위원회 가지고 조합원 수가 이게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대의위원을 의무적으로 대의위원회를 의무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자꾸 비리가 생기니까 감시원은 눈을 많이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예를 들어서 100세대 같으면 조합원 10명 되는 거죠. 대의원이 10명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회 권한 중 일부 사항을 대행함. 그래서 총회에서 할 일을 다 모이지 않을 적에 이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나한테 한번 읽어볼까요? 동의하여 조합 설립되어도 해당 부동산 매각 가능. 여기 투기 과열 지구 아닌 경우, 부천 지역은 투기 과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안에 그 동의서 내고 금방 또 팔 수 있어요. 이거를 매도할 수 있거든요. 참 좋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동의서 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막 반대할 필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나가면 되죠. 뭐 그만큼 동의서 해가지고 조합 설립되면 가격 확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의 하였는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조합이 설립된 경우 건축 심의 직후까지도 동의 가능.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설립되었죠, 그죠?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동의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지연되고 지루하죠. 어차피 동의할 건데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이거. 이거 뭐 이해할 것 같으면 내용 들어봐가지고 맞으면 같이 동의해서 한 배 타고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쵸,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내용 증명 받고 뭐 매도 청구 신청한다 그러고 참 그 법률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게 오고 가는 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도 청구권 행사가 되고 이때까지도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매도 청구권 행사 들어가거든요. 요거 매도 청구권 행사 들어가 가지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게 되면은 법원에 공탁되고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 되고 가처분 내려 가지고 그 다음에 조합원에서 청산금 주고 매도하고 그 전에 가처분된 내용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봐가지고 이거 저기 뭐야 80% 넘어갈 것 같으면 얼른 동의해주고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 옛날같이 이게 그 일반 재건축 같이 막 얼렁뚱땅하고 그러지 않고 주택보증공사라든가 또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 임원, 대의원 뭐 이런 거 많이 잔뜩 만들어서 감시에 눈이 많기 때문에 옛날같이 함부로 이렇게 막 그 좀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게 확 줄어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이면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동의서 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아래 자료는 주민 설명회에서 배포된 문서를 스캔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설명회에 가서 이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눠준 그 설명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지 제가 받아가지고 요거를 굉장히 큰 종이에 돼 있어가지고 제가 스캔해서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올렸는데 여기 블로그로 보거나 또는 그 유튜브로 보려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 동영상 끝나고 나면은 이 블로그를 유튜브에 제가 그 링크 시켜 놓을게요. 링크 시켜 놓으면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유튜브에 이거를 그 링크 시켜 놓으면은 제 블로그에 그 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네이버는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유튜브는 굉장히 개방적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제가 그 이 동영상 댓글에다가 여기 그 블로그를 그 제가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여기 조그만 글씨가 안 보이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설계 개요 해가지고 이제 부천시 원정동 해가지고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구역 면적 해가지고 전체 대지 면적이 1036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036평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36평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 해서 요거는 이제 그 1층의 바닥 면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443평 올라가요. 이게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상층 연면적 해가지고 지상층이 2580평이 올라가네요.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지하층 연면적이 1300평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연면적이 다 합치니까 지상 지하 합쳐서 약 4000평 조금 못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가져온 여기 이 자료표에는 4000평이라고 그냥 편의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3900 몇 평이니까 4000평으로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용적률, 산정용, 그 연면적 해가지고 258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건 뭐냐면은 여기 그 용적률을 230%가 맥시멈인데 230%가 맥시멈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인센티브 받아서 20% 플러스 해가지고 250%를 만드는 거거든요. 250%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곱하니까 여기 있는 지상층 연면적이 나온다는 그런 거. 용적률 여기 곱한 거죠. 요 면적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도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여기 한번 계산기 두들겨서 맞춰보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하고 일치되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요 수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법정 건폐율이 60%인데 42% 해가지고 상당히 적게 찾아먹었죠. 그래서 이 건폐율은 별 의미가 없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뭐 건물 그 홀쭉한 정도인데 용적률이 얼마큼 큰가에 따라서 10층이 올라가든 12층이 올라가든 8층이 올라가든 용적률을 250% 찾아먹는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고, 원래 이쪽 부천 지역에서 2300%인데 230%인데 맥시멈이 이걸 넘어서 20% 인센티브 찾아먹어가지고 250% 찾아먹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부천 이쪽 원정동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으로서는 최고의 그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건축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10층 이렇게 만들었네요.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동쪽에 20m 이상 큰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8m 도를 접하고 있는 오래된 구옥 빌라 단지입니다. 대지 면적 아까 말했죠. 1036평. 건축 면적이 건폐율이 43%에서 약 1000평에다 43%니까 한 440평 나왔죠. 예, 맞죠. 그 다음에 지상층 연면적이 2580평. 그래서 이 용적률 250%에다가 대지 면적 곱하면은 대충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가능 가변구조 건축 시 20% 용적률 방향 적용 가능. 이거 확인 필요해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다가 내진 설계를 위해서 좀 그 철골 구조나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짓고 그 다음에 가변식으로다가 내부 구조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지진에 튼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쓸데없이 그 내리벽 구조 이런 거 막 두드러 부숴가지고 건물 약화시키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옮기고 싶으면 그 벽만 뜯어가지고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쓴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 새로 나온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50%까지 20% 추가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굳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니까 좀 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층 연면적 1330평, 지상지하 연면적 3900평, 약 4000평 되죠. 그래서 지상 10층, 지하 2층으로 건축하고 아파트 총 연면적이 3600평 해가지고 111세대네요. 그리고 근생시설이 258평인데, 요게 상가가 20개 난다고 아마 되었을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유시설들이 있죠. 그러면은 공용시설들. 그래서 경로당 20제곱미터,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30제곱미터, 주민공동시설 100제곱미터, 기계전기실 250제곱미터인데, 이 기계전기실을 지금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는 여기 주민총회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찾아내기로 해서 아마 여기다 뭐 지하 슈퍼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하 주차장을 널널하게 많이 지어가지고 뭐 지하 주차장을 유료로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내용으로 이 블랭크를 남겨놓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게 참 보면은 요거 설계한 사람들이 이게 주민들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잘 이렇게 배려해냈어요. 제가 하나하나 뜯어봤거든요. 뜯어봤는데 요거 뭐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아는 전문가들, 조합원들 중에 있으면 이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서 하고 그래서 하여튼 비교적 제가 봤을 때는 괜찮게 하여튼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타입별 분양 면적표 해가지고 여기 아마 종전 세대수가 82세대였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연필로 써놓은 거 짜는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비율 해가지고 여기가 25평형이네요. 공급 면적 25평형이 19세대 나오고 요게 17%네요 보니까. 그래서 전용 면적이 전용 18평 나오죠. 그 다음에 20평형 전용 면적이 14평 나오고 17평형 전용 면적이 11.84, 약 12평 나오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낸 여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공유 면적 이런 것들은 뭐 이 조합원들이나 이런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주차 대수가 몇 대인가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는 수치상으로 나타냈는데 자 조합원 종전의 82세대에서 111세대를 늘어났고 그 다음에 25평형이 19세대 20평형이 75세대 제일 많네요 이게. 그 다음에 17평형이 17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111세대를 뽑아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20평형은 전용이 14평, 17평형은 전용이 12평, 25평형은 전용이 18평. 그래서 전형적인 아파트, 그러니까 그 대단지 아파트도 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평형하고 전형하고 따지면은 거기에 충실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실제로 25평형은 자를 가져가서 본인이 혼자서 쓸 수 있는 면적을 재면은 25평 나옵니다. 이게 다 17평형도 17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17평만 돼도 빌라보다는 달라요. 빌라 17평보다 훨씬 커요. 실제 가보면은 그렇다는 걸 이제 설명드렸고. 25평형 전용 면적이 18평이고 복도 계단실 등을 합한 공급 면적이 84.64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 해가지고 뭐 관리사무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아파트 브랜드 가치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이나 또는 뭐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인데 여기 있어서 제가 한번 써놓은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해가지고 뭐 여기 보면 대지 면적 해가지고 조경 면적 뭐 조경 면적도 뭐 이게 거기 주민들한테 별로 제가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 보니까 별로 이런 거 의미 없더라고요. 관리사무소가 몇 평이든 말든 경비실이 어떻든 뭐 기계실이 어떻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아파트에서 그냥 아 저런 거 있구나 하는 정도로 여기 써놨는데 이것도 궁금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그 저기 유튜브 거기 제가 링크 시켜놓을 테니까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혹시 이걸 보신다면은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그날 설명회에서 나눠준 것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가 있는 거, 받아온 거 가지고 보셔도 되고, 버렸으면은 다시 보시고 싶으면 제 블로그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면적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가지고 제가 여기다 도면 안 그려놨거든요. 도면 안 그렸는데, 아까 봤지만 이게 20개가 나와요. 이게 보면은. 20개가 나오는데 여기 분양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15평형, 17평형, 17평형, 34평형, 20평형, 18평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20개 나와요. 이래가지고 20개 나오니까 사업상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분양 여기 뒤에 이제 그 분양가가 나오는데 그 분양가보다 실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또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부분 건생 면적이 225평, 분양 면적으로는 258평이고 공용 면적이 플러스 된 것이며 20개 정도의 상가를 만들 예정이며 종전 상가를 소유하던 조합원 6개.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서쪽 부분에 그 상가가 6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분들한테는 아마 조합원 해가지고 6개를 좀 저렴하게 조합원 분양가로 아마 분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 되게 좋은 거죠. 이런 거 받으면은. 그 다음에 조합원 상가 분양가 평당 2,500만 원에 분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기 거 평수 띄고 그러면은 거기 그 상가 가진 분들 되게 좋겠어요.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이런 거는. 자, 네. 다음 아랫자리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여부를 따져서 만들어 놓은 주민 설명표 표본 자료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종전 자산 추정해가지고 종전 자산이 82세대를 갖다가 따져서 121억 9천, 122억 원이네요. 이게 보니까 종전 자산이. 그래서 추정 종전 자산 금액은 최근 1년간 거래 사례 및 인근 유사 사례 참조. 요거는 감정 평가할 때 다 이런 식으로 감정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감정 평가사 한 사람, 그 다음에 조합 측에서 한 사람, 그래서 두 군데서 감정 평가를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산술 평균해가지고 그걸 갖다 감정 평가로 잡거든요. 그래서 계략치를 만들어 보니까 122억 원 정도의 종전 가산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거는 딱 맞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감정 평가 나오면 여기 비슷하게 맞는 경향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수입이 나오죠. 분양 수입이 하니까 분양주택 111호인데 여기 276억 원 나오고 근생시설 상가죠. 상가가 71억 원 나오고 합쳐서 348억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조합원이 82개.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평당 1,4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1,400만 원인데 실제로 주변에 여기 그 동부 센트럴빌인가 이쪽에 보니까 평당 2천만 원 가까이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뭐 금방 다 매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거기는 전철역도 되게 멀고요. 여기 전철역도 거기보다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그런데도 1,400 잡은 거 일반 분양가를 그 이거 만약에 2천 잡게 되면 비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숨어 있어요. 이게 이거 그다음에 이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100 잡아놨어요. 이거 1,100에 분양받아가지고 2천만 원에 팔아보세요. 입주하고 거기 전철 개통되고 그래가지고 논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사업상 좋은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이렇게 작게 작은 이유가 비례율을 줄여놓으면은 나중에 나와 좀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기 이제 조합이 준공돼가지고 조합이 해산될 때 조합의 이익을 따져서 조합도 조합 법인 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수익이 적게 줄어들게 되면 법인세 조금 내면 세금 줄어들죠. 줄어들면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조합원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정 비례율을 이렇게 작게 줄여놓지 않았나 하고, 먼저 했던 분들 제가 봤는데 뭐 150% 잡아놓은 거로 내가 언뜻 본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150% 잡아놓는데 그분들 보면 이런 상가나 이런 거 얘기 한마디 언급 안 해놨어요, 보니까. 도대체 나중에 누가 그 이익을 가져가려는지, 누가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꿍꿍이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오픈하려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오픈 안 해놨어요. 이거 오픈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했던 분들 이거 싹 이렇게 오픈했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속일래 속일 수가 없고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가 없게 잘 해놨어요, 이거 갖다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여기랑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 좀 이쪽에 빌라나 이런 거 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맨 마지막에 한 분들이 가장 투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그 동의서 안 내고 그런 분들은 먼저 했던 분들하고 이거하고 같이 비교해 봐가지고, 이게 그래요,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오픈해가지고 솔직한 사람하고, 속이고 감추고 감추다가 들통나서 구두상으로 따지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나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저는 보면은. 그래서 먼저 처음부터 이거를 오픈해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그분들을 때 가봤거든요. 이거 오픈 안 했어요, 이런 거. 오픈 안 하고 파고드는 사람들한테만 이거 알려준 걸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시당초부터 하고, 이거를 누구나가 알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여기 조합원의 임원이나 조합장이 돼가지고 투명하게 가서 여기서 나온 이익들을 조합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해서 동의서를 밀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누구 동의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오픈하고 가고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죠. 보면은 여기 총 사업비가 여기 나와요. 보면은 총 사업비가 207억 원 잡혔거든요. 207억 원. 그래서 아까 여기 총 건축 면적 있죠. 건축 면적이 약간 한 4,000평 가까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얼마죠? 이게 건축 면적이 총 건축 면적이 여기 보면은 연면적이죠. 약 4,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4,000평 가까이 되는 그 연면적을 이 금액으로다가 나눠 보니까 약 평당 530만 원 정도의 공사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평당 503, 아파트 짓는데 뭐 온갖 잡동사니 비용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지압하고 뭐고 다 해가지고 530만 원에 맞췄어요, 여기 이분들은. 이 계산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근데 먼저 이거 설명했던 분들은 600만 원 넘어갔어요, 그분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득들을 조합원들한테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누군가가 파고 들어가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비례율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줄이 드립니다. 가지고 드리도 스스로 물러나거든요. 근데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려면은 처음부터 오픈해서 정정당당하게 딱 오픈해가지고 우리는 누구보다 이렇게 싸게 합니다 하고서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발주자가 나타나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건 안 맞는 겁니다. 저 분명히 그때 들었거든요. 거기에 설명서 가가지고 평당 600만 원 이상 잡았어요, 이분들은요. 두 번째 했던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세 번째 했던 분들만 계산하니까 평당 530만 원 잡혔어요. 보험사 비용이. 그래서 객관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이 내용 때문에 먼저 했던 분들한테 제가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 상관없는 게 저는 있는 사실만 가지고 이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여기 이거 지금 현재 이거 사업하는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면 나중에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셔야 됩니다. 단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누가 과연 올바르게 사업을 하는지 그런 분들한테 동의서를 던져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저희 부동산에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공짜 없습니다. 밥 한 끼는 사셔야 됩니다. 이거 알려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지금 이거 강의하는 시간이 지금 밤 한 11시쯤 됐어요. 왜냐면 낮에 이거 아까 하다가 몇 번 그만뒀는데, 이거 강의하다 보면은 계속 손님 들어와가지고 한 30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냥
다, 뭐, 잡음 들어가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또 들어오고. 지금 이게 네 번째 지금 녹화 뜨는 거거든요. 밤중에 와가지고 조용할 때. 조용하니까 이게 아주 설명하기 참 좋으네요. 사무실에서. 자, 그래서 이 자료표에서 총 사업 부분 기준 총 사업 면적으로 나누니까 평당 공사비가 대략 530만 원당 평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 지상 통틀어서 총 공사 면적을 잡은 것이고 전체 사업비 및 공사 비용에서 면적으로 나누면 공사비는 평당가 530만 원 대략치로 나타납니다. 요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추정 비례율에서 나타난 게 있는데 추정 비례율은 말 그대로 항상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 준공하고 나서 뭐 일반 분양 무슨 분양 다 해서 나온 벌어들인 돈에서 공사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공사비용을 빼주고 그걸 갖다가 내가 원래부터 있던 가져있던 재산 평가액 있죠? 감량평가. 그거를 나눠준 거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추정 비례율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비례율이라는 거는 150%가 나오든 130%가 나오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나온 작은 글씨 나온 것들 있죠?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 알짜배기거든요. 이 알짜배기 조그맣게 썼어요, 이분들도. 그리고 그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날 설명회 할 적에 쓱쓱쓱쓱 넘어가가지고 이거 전문가 아니면 거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이거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요거 찍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표를 만든 거니까 이분들이 아마 제가 설명하는 거 보면 아마 참 누가 눈치 빠르게 이거 찍었다고 아마 하면서 그래도 뭐 그분들한테 저는 불리한 얘기 안 하니까 저한테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고맙다고 얘기 듣고 뭐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거 아니고 있는 사실대로 앞으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어가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은 계단 두들기면 재밌는 사실이 나타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좋은 실제 사례를 아마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1,100만 원으로 매우 작게 잡았고, 그죠? 여기 보면 1,1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여기 보면, 여기, 그죠? 1,100만 원으로 잡았고, 일반 분양가도 평당 1,400만 원으로 일반 시세보다 비교적 작게 잡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비례율이 낮게 나타나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 결산 시 조합의 법인 소득세 부분에 유리함 및 조합원들의 입주 후 외부의 양도 시 시세 차익 등에서 꽤 짭짤한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 말 맞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분들 이거 가지신 분들 저도 좀 탐나요. 이거 참 좋은 거거든요. 여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저기 정비업체들이 지금 세 군데가 붙어가지고 서로 막 하겠다고 막 동에서 돌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 이 지역에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동에서 찍는 분들은 반드시 누가 솔직하게 하는가 제 이 자료 보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분석하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참고로 2019년 12일 현재 원정동 지역의 2동짜리 신축 빌라 어느 분양 빌라 분양 가격표 배포지를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게 이제 분양하는데 제가 갔었어요. 어떻게 가가지고 분양지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여기 그 25평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25평형 뭐 25평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통 3억 3천, 3억 2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기가 그 빌라가 지금 3억 2천, 3억 3천에 분양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십시오 보면은 그 일반 이제 여기 지금 아파트 여기 나왔죠 보면 여기 뒤에 나와요 보면은 근데 여기가 25평형이 얼마에 분양되냐면 2억 8천에 분양이 돼요 보면 25평이 그럼 2억 8천에 25평이 아파트가 분양되고 빌라가 2억 3천에 분양되고 5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거꾸로 빌라가 싸고 아파트가 비싸도 현찮은데 아파트가 이렇게 싸게 잡혔으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싸게 잡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다는 거 이 분양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조합원들은 지금 이거 팔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노다지 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빨리빨리들 동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돈 벌어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보면은 그리고 비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빌라 분양 가격이거든요. 25평짜리가 지금 3억 3천 가요 이게. 참 요거 저도 잡아놨어야 되는데 못 잡아놓은 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뭐 가니까 그 빌라 거기 가니까 뭐 에어컨 달아놓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가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예,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자. 25평
빌라 분양가가 3억 2, 3천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 설명회 여기 우리 3탄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 내용에 본 포스팅 자료 아파트의 25평형 분양가가 2억 8천만 원 정도라면 오히려 5천만 원, 약 5천만 원 정도의 역갭이 발생합니다. 거꾸로 이게 진짜 반대로 돼도 괜찮은데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아이러니한 것은 일반적으로 신축의 경우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면적으로 했을 때 아파트가 빌라보다 약 1.2배에서 1.4배 전후로 가격이 높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거 맞아요. 아래 자료는 본 소규모 재건축 주민설명회 3탄 주최 측이 배포한 분양가 및 분담금 자료입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 써놓은 건데 조금 전에 나왔죠. 뭐 17평은 얼마에 분양해요? 1억 8천에 분양하고 20평은 2억 2천에 분양하고 25평은 2억 8천에 분양하고 뭐 조합원 분담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거는 다 나눠졌어요. 요거는 그래서 한번 가지고 계신 표에 보시면 되고 요거 안 보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 좋은 곳에 25평형 아파트 분양가를 2.8억으로 해놓은 것과 신축 빌라의 분양가 25평형 가격을 3억 2천만 원대의 것과 상대 비교해보면 본 주민 설명회 아파트의 분양 상가가 얼마나 착하게 책정되는가를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진짜. 제가 배가 아플 정도로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하여튼 정비업체 세 군데가 붙어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는 수집한 자료들에 나타난 숫자들만 가지고 산술적인 비교를 해서 나타난 숫자이며 필자 개인의 의견이나 어드바이스는 없음을 밝힙니다. 사실 저 여기 관련 없습니다. 이런 거 올려서 필자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권이나 이득도 없습니다. 많은 궁금한 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쉬우라고 올렸을 뿐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 주민 설명회 세 번째 포스팅은 여기서 접기로 하고 추후 새로운 자료를 다시 또 나타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회 들을 때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그 채널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빠꾸미가 되실 겁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저도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몇 번 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실력이 부쩍부쩍 느는 거 제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요 동영상 제목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3탄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제 블로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 공유, 제 채널 이름이 좋은 정보 공유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3탄 이렇게 하면은 블로그를 보신 분들도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주민 설명회 가로주택 사업 주민 설명회 제 3탄을 이제 신바람나게 했거든요. 의외로다가 뭐 이렇게 버벅대지 않고 아마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밤중이 돼가지고 사무실 조용하고 누가 떠드는 사람 주변에 없고 그래서 아주 신나게 잘 떠들었어요. 하여튼 이쪽에 부천 지역에 지금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대지에 있는 낡은 아파트나 빌라들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요. 그리고 올랐어도 그 사업성 잘 따져가지고 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 그거는 개인 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거는 경제고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특수한 변수에 의해서 와그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한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가지고 각자 자신에 맞는 자기 연대에 맞는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로주택 정비사업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